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 저는 이효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그리고 AI 시대의 연구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구윤리란 무엇인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AI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구 윤리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연구 윤리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나는 research ethic 또는 research integrity,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는 별로 구분 없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를 뭐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연구윤리, 그러니까 research ethics는요.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를 하면 어떤 연구, 어떻게 이제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는 연구를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연구를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시죠. 저희가 그걸 연구의 보고라고 하는데, 이 세 단계에 모두 걸쳐서 여러분이 그 연구자로서 지켜야 될 가치나 규범을 말합니다. 거기서 가치나 규범은 뭘 의미하냐면요.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그런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리서치 인테그리티는요. 그 한국말로 이거를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그 여러 학자들이 고민했었는데, 연구 무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연구 진실성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의 전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 계획서 쓰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논문 쓰고 뭐 이런 모든 단계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그 상태를 리서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리서치 에틱스가 리서치 인테그리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데요. 그 개념 다 인터체인저블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부터는 그 연구윤리와 관련된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연구 부정행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정말 다양한 그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우석 박사예요. 여러분이 아마 태어날 때쯤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2005년에 그 한국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이고요. 황우석 박사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관련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어? 뭐 이런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비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입니다. 처음에는 과학부 훈령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과학부 훈령으로 만들어지다가 오늘날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있다. 나는 어떠한 인건비를 받고 있지 않아. 자, 그러면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어떠한 법도 적용받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거나 학위 논문을 쓰시거나 학술제 논문을 게재하시거나 보고서를 내시거나 이런 모든 연구 활동에서 만약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요. 다음 7가지를 연구 부정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그 다음에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기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여러분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근데 부정행위, 조사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제보했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뭐 제보한 사람 찾아낸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조사하는 사람에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요? 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조사 방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할 때만 가중처벌처럼 이렇게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잊으셔도 되고요.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연히 말하면 이 기타는 그 학문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좋은 예는 2018년에 발생했던 부실학회 참석건입니다. 2018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을 전수조사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에 대해서 기타 이 항목을 가지고 연구를 부적절하게 시행했다. 이걸로 처벌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사실 기타로 딱히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뭐 기타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연구부정행위 하기 싫었는데 막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야, 나 이름 넣어줘, 논문에 이름 내 것도 좀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부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죠. 자, 뭐 이런 게 기타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정해진 사실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오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주저 표시, 부당한 중복계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연구윤리 관련 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과 이제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먼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생긴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령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제 개념도 생기고 그다음에 법도 생겼는데,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법이 과기부 혁신법입니다.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딱 그다음에 혁신법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혁신법 시행령, 그다음에 더 세부적인 것이 시행규칙, 요 세 가지인데요. 뭐 혁신법만 아시면은 뭐 혁신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혁신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좀 그 연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혁신법은 2021년부터 시행이 된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2021년 하면은 어떤 그 사건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이것이 생긴 법이 그 생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2018년 지금 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또 됐는데 트럼프 2기라고 하죠. 트럼프 1기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가장 그 심각하게 벌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아마 기술 전쟁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중국의 기술이 자꾸 이제 앞서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법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혁신법이고요. 혁신법에서는 이제 연구부정행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정행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혁신법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부정행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 이게 부정행위에 들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과기부의 혁신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여나 지금 돈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 있죠. 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부 또는 과기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받고 수행하시는 이 모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소유가 아니죠. 이거는 나라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나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소유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의 연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혁신법 또는 지침에 적용을 받는데, 돈을 받고 수행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라고 해서 혁신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다면 지침도 지켜야 되고 혁신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산업부나 질병관리청이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연구윤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병관리청에 돈을 받았다. 그럼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농촌진흥청에서 돈을 받았다. 자, 그러면 농촌진흥청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지침을 좀 따라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거는 지침, 시행령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법은 법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다는 거는 가장 높은 법령이고요. 다른 그 지침들이 이 위에 있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혁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돈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서강대학교 내에서도 서강대학교 규정이 있거든요. 그 서강대학교 규정을 뭘 보고 만들었냐? 이 과기부의 혁신법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혁신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서강대학교에서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겁을 이렇게 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 법을 어기지 않고 혹여나 이제 있을 불상사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법들을 좀 비교를 해놨거든요. 제가 오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비교한 거를 좀 보세요. 범위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시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있고 조사 방해 있잖아요. 자, 그다음 밑에 것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혁신법 시행령, 그다음에 혁신법을 보시면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 생명윤리 위반, 실험실 안전, 연구 성과 부정 소유, 연구 보안 사항 누설 및 유출, 연구 개발 과제 부정 신청 및 선정,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이걸 기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혁신법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까지 모두 다 이미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그 정의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이미 포함해서 플러스 연구비 사용 규정 위반도 문제가 되고 있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요. 생명윤리 위반, 실험실 안전, 연구 성과 부정 소유, 그다음에 보안상 누설 유출, 그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부정 신청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훨씬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을 먼저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쉽게 조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연구비를 잘못 쓰시잖아요. 자, 이러면 그냥 단순히 뭐 제재 처분을 받고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조금 연구비 조금 잘못 썼으니까 그 돈 다시 드리면 안 돼요. 자, 뭐 이런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연구비를 일부러 잘못 쓰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 검찰 조사에서 만약에 좀 중하다, 잘못한 게 중하다 이러면 실제로 감옥에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연구를 책임지는 교수님들이 이제 좀 나쁜 짓을 저질렀다. 특히 연구비와 관련해서. 자, 이러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학생은 사실 연구비 잘못 사용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연구비 사용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 자, 그러면 회의비가 얼마죠? 인당 5만 원이요. 원래는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3명과 회의를 했어요. 3명과 회의를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회의비는 총 15만 원이 되겠죠. 인당 5만 원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0만 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만 원은 연구비 카드로 계산하고요. 5만 원은 여러분 개인이 지급을 하거나 n분의 1을 한다거나 사다리 타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회의록에 이름 2명만 더 쓰면 되잖아, 아니면 1명만 더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회의록을 3명이 회의했는데 4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고쳐 쓰는 이런 행위가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이거든요.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문서를 위조한 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고요.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 같은 거고,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연구비를 좀 학생들 인건비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유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강대학교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여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연구비를 원래 책정을 했는데 석사과정이어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80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180 줄 테니까 다시 뭐 50만 원을 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요, 이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이 되는 행위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어디다 신고하시면 되냐면 그 서강대학교에 그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제 이름이 밝혀지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신고하고 싶은데 내가 들통날까 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 증거 자료만을 가지고 이제 그 증거 자료 보여주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교수님들은 다른 학생들 연구비도 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이제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연구비 이제 유용한 것도 다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같이 조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런 이제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데 나 우리 교수님이 180만 원 연구비 주고 나중에 30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어,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바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구비 사용기준 위반이에요. 자, 그다음 생명윤리 위반은 우리나라에 생명윤리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법률을 위반하면 이제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제재 처분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혁신법을 어기게 되면 제재 처분을 받게 돼요. 그 제재 처분이라는 거는 뭐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해요. 생명윤리 위반은 이제 생명윤리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윤리 위반하면 생명윤리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넣어놨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실험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규정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겼을 때 또 부정행위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연구 성과 부정 소유, 연구 보안 사항 누설 및 유출입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연구의 그 결과는 누구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거지.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자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연구를 소유한 거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연구는 돈을 준 사람이 소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돈을 받고 연구를 수행해냈는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여러분한테 논문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핵심 기술이니까 논문 내지 말고 우리가 이거 특허 쓸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저자로서의 그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연구에 대한 소유는 돈을 준 사람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연구 성과의 소유, 올바른 소유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가진다든가, 그래서 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친구한테 줘요. 이거 친구한테 좀 뭐 보여주고 싶어서 낸다든가 아니면 친구랑 같이 논문 내려고 그냥 친구한테 줘버린다든가. 자, 이게 연구 성과의 부정 소유거든요. 자, 여러분이 돈을 받고 수행하는 모든 연구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비를 준 사람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이제 논문을 낸다라고 하실 때는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보통 이제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논문도 내고 출판 활동 하라고 돈을 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 부정 성과 소유의 위반에 이제 접촉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굉장히 핵심 기술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연구비를 주는 경우에는 이거에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보안 사항 및 보안사항 누설 및 유출인데요. 연구 보안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걸릴 일은 거의 없으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연구 보안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구 보안 과제를 이제 교수님이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연구 보안으로 분류가 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 연구라든지요, AI나 뭐 6G, 5G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정부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를 수행할 때 정부에서 아예 연구 보안 과제로 클래스파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시면요, 이제 연구를 함부로 출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출판을 하려면 이제 연구를 준 기관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논문을 출판한다든지 학회를 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를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어딘가에 줬다든가 아니면 이제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회를 가서 연구를 발표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면은 연구 보안사항 누설 유출이 되거든요. 이러면 처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법이 왜 나왔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뭐 트럼프 일기가 되면서 중국과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게 혁신법이고 그 혁신법 안에 부정행위를 보면 이제 그 혁신법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바로 연구 성과 부정 소유하고 연구 보안 사항 및 누설 및 유출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요게 부정 행위에 여기 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기술을 좀 보호하려는 법적인 조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 부정 소유하고 연구 보안 사항 누설 및 유출 같은 경우에는 혁신법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 및 선정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까 연구 윤리하고 연구 인테그리티, 연구 진실성에 대해 설명할 때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거 뭐죠? 연구 계획을 하시죠. 연구 계획하실 때 뭐예요? 연구 계획서를 쓰시잖아요. 자, 연구 계획서를 쓰신 다음에 이제 연구를 그냥 수행하시기도 하고,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재단 같은데, 한국연구재단 같은데 연구비를 따내려고 제출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게 되는 거죠.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행위가 되는데, 자, 그때 부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데, 부정 신청이라는 게 뭔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연구 계획서를 써요. 자, 근데 내가 좀 이거 연구비를 받으려면 내 실적을 조금은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실적을 좀 부풀린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력에 그런 게 없는데 뭐 쓴다든지, 아니면 경력사항을 조금 부풀린다든지, 자, 이런 경우는 당연하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연구 계획서를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냈어요. 제출했어요. 2020년에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2020년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연구비를 못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연구 계획서를. 이런 경우에 내 거를 다시 좀 수정해가지고 2022년에 한번 내봐야지. 자,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거고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학술지를 게재할 때 A 학술지에 논문을 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학술지에서 리젝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동일한 원고를 B 학술지에 내도 되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2016년에 뭐 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가지고 2020년에 또 낸다.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 2016년에 연구 계획서를 냈어요. 자, 그랬는데 돼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연구비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연구 계획서를 활용하신 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또 됐으니까 한번 또 해볼까? 똑같은 연구 계획서를 또 내요. 자, 이러면 부정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연구 계획서를 또 낸다. 라고 하시면, 자, 이거를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 부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가 연구 계획서를 내가지고 됐어요. 얘가 저한테 야, 나 연구 계획서 됐어. 연구자한테 돈 받았어. 너도 한번 볼래? 이러면서 연구 계획서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이거랑 비슷하게 써가지고 한번 내볼까? 자, 그래서 비슷하게 써서 냈어요. 단어 몇 개만 고쳐가지고. 자, 여러분은 이게 다른 연구 계획서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연구 계획서는 뭐 비슷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단 말이죠. 또 엄연히 말하면
타인의 것을 표절한 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데, 자, 타인의 연구 계획서를 표절해서 내시는 것도 연구 개발 과제를 부정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교수님이요, 연구 계획서 쓰셨는데 심지어 그 연구 계획서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 떨어지니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 연구 계획서를 다른 B 교수님한테 줬어요. B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면서 줬냐면, 내가 이거를 연구 계획서를 냈는데 떨어졌다. 네가 한번 고쳐가지고 또 내보는 게 어때? 자, 이래가지고 그 B 교수님이 A 교수님 거 좀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매우 비슷한 연구 계획서를 또 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제 재단에서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유사한 걸 두 개를 낸 거예요. 서로 다른 교수님이. 이래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연구 계획서 비슷한 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면 참고 사이테이션 달면 돼요? 뭐 참고 문헌 달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연구 계획서라는 것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발표되어 있지 않는 논문을 어떻게 사이테이션을 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연구 계획서는 사이테이션을 해서도 안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을 하시지도 마시고요. 이거를 퍼블리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사용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거를 쓰신다. 내가 이걸 좀 보고 요거를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연구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연구 개발 과제 부정 신청 및 선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밝혀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타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31조가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비교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31조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라고 해서 연구 부정행위는 물론이고요. 연구비 부정, 연구 보완, 연구 개발 과제 신청 및 수행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설명하는 연구 부정행위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고요. 조금 더 까다롭고요. 상위법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조에도 있어요. 이거는 혁신법 시행령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 굉장히 길게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혁신법 시행령, 그죠? 그 다음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자, 그래서 제가 혁신법의 31조 부정행위 금지, 그 다음에 56조에 있는 시행령의 5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56조에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연구비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생명윤리 및 안전 환경에 대한 법률을 지키셔야 되고, 자, 기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조는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시행령 58조는 연구 부정행위나 뭐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58조에서는 학교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 또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왔는데요. 연구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마련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마련해 있느냐? 매우 잘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혹시 인건비를 교수님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신고하세요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이렇게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버넌스 체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듣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매우 모범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윤리에 관한 윤리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부실학술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종 언론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논문을 내는 행위일 거예요. 나는 빨리 SCI에 논문 내고 싶어, 이런 욕심들 그냥 갖고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SCI든 스코프스든 부실학 술지의 논문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데요. 자, 부실학 술지의 논문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아마 길게 설명을 해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이프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safe.coar.kr로 들어가시면 그냥 세이프 학술활동 이렇게만 치셔도 나오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치시면 부실학술지나 부실학회인지를 검토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에 키스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부실학술지인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하시고 논문을 내셔야 돼요. 또는 이제 부실학회가 아닌지 부실학회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학회에 참석하시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구 부정행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연구자들을 위해 가지고 부실학술지에 투과하지 않고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규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혹시나 내는 이 논문이 부실학회는 아닌지를 검토하시는 작업 정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을 뭐 이렇게 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논문을 내실 때 반드시 그 선언하셔야 되는 이해충돌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재정적 이해충돌인데요.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 펀딩을 받으시고 이 논문을 쓰신다거나 그러면 그 논문 그 억날러지먼트 이렇게 쓰죠. 뭐 이 연구는 그 어디에서 농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렇게 쓰실 텐데요. 자, 그게 바로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학술지나 뭐 이런 데 돈을 받았으면은 돈을 받은 것을 디클레어 하는 거. 자, 요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실 문화 조성인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그때 이 법을 만들 때 과기부에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도 좀 갑질 안 할까요? 뭐 아니면은 이제 성폭력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민감하게 하실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교육 같은 거를 교수님들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질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갑질을 당하셨다거나 성폭력에 노출이 되시면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죠. 신고하는 기간도 있고 뭐 이런데, 아무래도 연구실 같이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과 을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 사실 갑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강대학교의 인권센터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권센터 같은 것을 학교에서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보다는 58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들을 좀 갖춰놔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 우리 교수님이 막 개인적인 일을 시켜요. 뭐 과외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꾸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 방안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요런 법이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그러면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를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 변조인데요.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위조, 변조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따가 제가 챗GPT 같은 거 설명할 거거든요. 챗GPT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냐, 챗GPT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는 뭐냐,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위조하고 변조는 뭐냐? 제가 황우석 박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 황우석 박사님이 저지른 게 위조 또는 변조입니다. 자, 황우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 줄기세포 연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도 복제하시고 복제양 돌리도 만들어내시고 용롱이도 만들어내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그 황우석 박사님이 찾아낸 줄기세포는 2개였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두 개인데 두 개 가지고 논문 쓰면은 과연 논문 통과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두 개를 11개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연구를 하긴 했는데 난 두 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를 저희가 변조라고 해요. 자, 그런데 황우석 박사님 사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복제양 돌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진짜로 이거를 복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사왔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 연구 노트가 없었대요. 연구 노트가 없으면 자, 이게 정말 실험이나 뭐 복제를 통해서 나온 양인지 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변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조 변조가요 가장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고요. 위조 변조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도 해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조 변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고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자,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된다.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뭐 하면 안 되는데 뭐 개인정보를 사온다던가 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의 가치를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저장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런 아웃라이어는 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판단을 해야 되냐?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분야에서는 아웃라이어 이런 경우에 아웃라이어는 제거해. 아니면 우리 분야에서는 아웃라이어는 제거하지 않아. 자, 요렇게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자, 그 가치는 학술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원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베이를 하시잖아요. 자, 근데 280명이 대답했어요. 자, 근데 그 280명 중에 몇 명이 대답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블랭크가 남겠죠. 자, 이거를 없앤다. 나중에 결국 없애셔야 되겠죠. 자, 없애시는 건 좋은데 자, 없애시기 전에 원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 그거를 복사본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복사본에서 그거 없애셔야 돼요. 자, 요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변조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P값이 0.505 밑으로 내려와야 이게 시그니피컨스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는 게 되잖아요. 자, 이걸 맞추려고 컨트롤링 배열을 넣었다 빼요. 컨트롤링 배열을 막 조정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연구 부정행위예요. 변조예요. 자, 이렇게 뭐 컨트롤링 베리어블 이걸 넣으니까 시그니피컨스가 올라가네. 이거 빼니까 시그니피컨스 내려가. 그러니까 나 뺄 거야. 뭐 아니면은 이걸 임의로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문 분야에서 이 컨트롤링 베리어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학문 분야에서 이 컨트롤링 베리어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시그니피컨스 레벨과 상관없이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올바른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인문사회 분야에 계신 분들은 연구 노트를 작성할 일이 없고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인문사회 분야가 아니고 공과대학교에 있거나 자연대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구 노트를 성실하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리퀘어먼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거를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이걸 좀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불상사가 발생을 하잖아요.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던가 뭐 위변조에 대한 클레임이 있다든가 할 때 여러분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이 연구 노트를 나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노트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조금 하나씩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이거 아마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이게 제자가 교수님을 신고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박사과정에 석사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도 교수님을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자, 근데
이 학생은 지도 교수님 신고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이제 실험실에 있었고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그 매뉴스크립트죠. 원고를 교수님을 드렸고 그 교수님이 항상 이제 원고를 보시면서 이거를 검토를 항상 하셨어요. 자, 근데 학생이 자기가 준 원고하고 나중에 나온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종 논문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달라도 뭐 워딩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준 데이터나 그림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조금씩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신고했어요. 굉장히 용감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지도 교수님 바꿔야 되고 졸업도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학술지에다가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논문을 썼을 때 이런 데이터를 줬는데 교수님이 임의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논문이 게재가 취소가 됩니다. 자, 게재가 취소가 되고 나서 이게 재밌는 게 리트렉션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리트렉션은 철회라는 뜻이죠. 자, 와치는 모니터를 한다는 거예요. 철회를 모니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사이트에 가끔 기사가 올라오는데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에 이러이러한 학생이 교수를 제보했다. 뭐 이래가지고 소속 대학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교수님이 한 게 뭐냐면 이제 논문을 편집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위변조 사례고요. 자, 이 교수님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변조는 굉장히 큰 연구 부정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충분히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퍼피어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퍼피어는 퍼블리케이션 피어라는 거잖아요. 자, 퍼블리케이션 출판 후에 피어 동료 심사를 한다 이런 뜻으로요. 자,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자꾸 의혹이 올라와요. 이 A 교수하고 B 교수는 둘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둘이 논문만 쓰면 위변조를 한 것 같다. 자, 이런 의혹이 자꾸 올라옵니다. 자, 이런 의혹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름이 거론된 교수님이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니네가 그 제시한 7편의 논문 중에 3편만 공저자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4편은 내가 이제 주저자였고 자, 이 주저자에 관련해서 내가 충분히 의혹을 해소했다라고 변명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퍼피어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학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수님이 5년 동안 꾸준히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동일한 실험 데이터를 다른 논문에 계속 쓰고 있었더래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위변조로 판정이 났고요. 결국에는 해임이 된 건입니다. 이게 이제 위변조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다음 표절입니다. 표절은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연구 부정 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표절은 굉장히 저지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남의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뭐 아니면 논문을 여러분이 말린 읽으시면서 인용을 하시는데 가끔 이제 인용을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인용을 잘못하는 이 모든 행위가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표절이란 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다가 그 사이테이션을 달죠. 뭐 예를 들면은 김철수 2020 이렇게 가로 열고 사이테이션을 다시는데 자, 이 사이테이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김철수 2020년 그에게 논문을 내가 인용을 한다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논문 허락받으려고 일일이 전화하지 않죠. 저자한테 저 2020년에 쓰신 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논문에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제 출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독자한테 솔직한 겁니다. 자, 독자한테 이 부분은 이 김철수 2020이라고 가로쳐져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김철수가 2020년에 쓴 거예요 라고 하고 밝히는 겁니다. 그럼 독자들은 이거는 김철수가 썼구나, 네가 쓴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독자에게 솔직한 것과
저자에게 허락을 받는 이 의미,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거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하나만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표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이디어 표절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서 출처 표시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행위를 저희가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하고요. 자, 텍스트 표절은 뭐냐? 자,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또는 형태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내가 뭐 표절 저지를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실수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대로 옮겨쓰기예요. 자, 여러분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이 있어요. 나는 오늘 신나게 철수와 학교에 간다. 6단어가 있다 칩시다. 자, 6단어를 여러분이 말을 바꾸지 않고 어떤 표현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인용하셔야 되죠. 따옴표를 해가지고 직접 인용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직접 인용을 해오시는데 직접 인용 따옴표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뭐 김철수 2020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직접 인용을 해갖고 오시면서 따옴표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저희가 표절이라고 해요. 자,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인용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긴 문장이라 함은 3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3줄 이상을 가지고 오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직접 인용 이렇게 따옴표해서 가지고 오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한 칸을 띄고요. 문장을 새로 이제 막 넣는 다음에 그 3줄에 해당하는 그 단락 있죠? 단락 부분을 쓰신 다음에 기울기 표시하시고 자, 옆에 인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장과 구분을 지어야 돼요. 자, 요렇게 기울기 표시해서 가져온 요거는 제가 이 문장 전체 또는 단락 전체를 직접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문장을 바꾸지 않고 가지고 온 거예요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오지 않고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옮겨쓰기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옮겨쓰기를 한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카피킬러 같이 이제 문장 유사도 검사를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거 100% 나옵니다. 거의 100% 이제 떠요. 아, 이거는 이제 표절했다. 어디서 갖고 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 바꾸기 표절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프리비어스 리서치 리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하시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오면 여러분 인용 표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장 유사도 검색을 하시면은 낮게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문장 유사도 검사에서 낮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의 것을 말을 바꿔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연히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짜집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엮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서 조금 갖고 오고 저기서 조금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카피킬러를 돌렸을 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짜집기. 이제 요 3개가 대표적인 텍스트 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표절은 제가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거 이전에 이제 출판한 논문 또는 그 논문의 일부 전체를 가지고 와서 재사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표나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지고 오면서 출처 표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출처 표시 없이 가지고 오는 이 행위도 표절에 해당하고요. 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요. 그래도 데이터에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문헌 표절인데요. 2차 문헌 표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좀 제대로 알고 가실게요. 자, 2차 문헌 표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김철수 논문 2020년을 읽고 있었어요. 자, 김철수 2020을 읽고 있었는데 김철수도 어딘가에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겠죠, 논문에. 예를 들면 김철수가 이영희 2019년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출처 표시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자, 김철수가 가져온 그 이영희 거, 자, 이걸 여러분 출처 표시하신다. 자,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영희를 출처 표시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김철수만 출처 표시하시는 방법. 자, 세 번째는 이영희, 김철수 모두 출처 표시하는 방법.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물어보면 3번째에 손을 들어요.
이영희, 김철수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자,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차 문헌인 이영희를 출처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2019년을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뭐냐면 이영희가 2019년에 실제로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영희가 2019년에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만 일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챗GPT가 있어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번역을 확신하실 수 없죠. 자, 이렇거나 아니면 이영희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으나 이영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영희를 출처 표시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만 둘 다 출처 표시하십니다. 이영희 2019, 김철수 2020 재인용이라고 출처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2차 문헌 표절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차 문헌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1차 문헌 표절을 확인한다. 자, 1차 문헌 표절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출처 표시를 해준다. 자, 요거 원리를 지키셔가지고 하셔야만 2차 문헌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김철수는 어차피 내가 봤으니까 출처 표시할 거니까 이영희를 그냥 출처 표시하시거든요. 확인하지 않으시고 자, 이럴 때 이거를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혔으나 그 범위가 학문적 통역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논문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논문 대신 써주는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100% 들키거든요. 자, 왜 들키냐면 논문 컨설팅 회사에서도 돈을 받고 계속 연구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했던 거 또 쓰고 했던 거 또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의뢰를 하시면 그 연구를 했던 거 또 쓰고 할 겁니다. 그렇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절 예방은 제가 이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원문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따옴표하는 거. 자, 간접 인용한 거는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걸 간접 인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2차 문헌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자료는 생텍쥐베리에 대한 얘기고요. 자, 2차 자료는 생텍쥐베리를 김철수가 다시 인용을 한 거죠. 자, 그걸 여러분이 생텍쥐베리를 보고 이제 생텍쥐베리를 가지고 왔다. 자, 그러면 그냥 생텍쥐베리만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텍쥐베리 확인을 못 해가지고 김철수만 보고 이제 가지고 온 경우에는 생텍쥐베리 2021년, 김철수 2021년 재인용 이걸 달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꼼꼼하게 출처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피킬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카피킬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제출하시기 전에 또는 박사 이제 논문 쓰시기 전에 카피킬러를 통해서 문장 유사도 검사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표절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인문사회연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출연연들의 그 보고서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 업데이트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 구하기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표절만 따로 분석한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그냥 단순 출처 미표시,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2차 문헌 표절.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인데요.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번역후 출처 미표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단순 출처 미표시, 부분적 한정 출처 표시가 뭔지 알아야 되나요?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이 이쪽 전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아실 필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구나. 야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지금 자료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보고서 원문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김윤수의 논문은 이제 원래 이 논문을 보고 지금 이 저자가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003년 이후,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03년 이후 보이네요. 참여정부는 요 둘째 줄부터 쭉 가지고 왔죠. 자, 이게 보고서거든요. 자, 보고서가 아닌 경우에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달러 이상 그대로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엔터 치시고 새로 문장 만드신 다음에 기울기 표시하시고 인용 표시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고서이거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보고서는 실효성, 그다음에 시의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거를 출처 표시만 하고 굳이 막 직접 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울기를 한다는 거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논문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 출처 미표시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제가 아까 출처 표시를 했는데 그 범위가 학문적 통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거를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출처 표시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제 상당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서론인데요. 서론에서 이하 미중 간의 기술 분야 관련 내용은 연원호회 2020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키앱 오늘의 세계 경제 자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임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 전체가 다 이 논문의 서론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다 썼어요. 자, 이거는 예전이라고 하면요 20년 전쯤일 거예요. 20년 전쯤에는 이 정도를 연구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으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와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논문 쓰시면 논문 통과도 안 되고요, 당연히. 논문에선 당연한 거고요. 보고서에서만 좀 허용이 되고 있고 일부 그 보고서도 내용이 너무 많으면 허용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시는 논문, 학위 논문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서론을 쓰실 때는 여러분 언어로 제대로 서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2차 문헌 표절인데요. 지금 보시면 보고서 원문 타 논문이잖아요. 자, 타 논문에서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2017년 거를 가져다 와서 썼대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요건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딱 보면 2차 문헌 표절이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있기 마련이에요. 표는 어딘가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 둘 다 지금 페이지 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이 타 논문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잘못 지금 갖고 온 미완성인 상태고요. 지금 보고서 원문도 페이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 2차 문헌 표절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저자한테 물어보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면 자,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 이러면 재인용을 써주신다고. 그래서 2차 문헌까지 같이 써주신다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2차 문헌 표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쓰세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 논문을 좀 많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여기에도 김앤이 2017, 저기에도 김앤이 2017, 여기도 김앤이 2017 막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가끔 내 논문 읽느니 김앤이 2017년 논문 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김앤이 2017, 저기도 김앤이 2017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김앤이 2017년에서 다 가지고 왔다면 자, 가지고 온 데마다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타 논문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거는요. 어디 거냐면 한국벤처창업학회 보고서입니다. 얘도 보고서거든요. 자, 한국벤처창업학회 보고서를 여기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출처 표시는 요 한 군데에만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윤준 외라고 잘못 표시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여기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여기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이렇게 출처 표시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나는 좀 비슷한 논지를 가진 논문들을 좀 찾아와가지고 그걸로 리플레이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야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세 부분 다 한국벤처창업학회 논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한국벤처창업학회라고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표절 사례를 좀 제가 하나 예시를 드려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는 제가 연구 계획서 표절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연구 과제 부정 신청 및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함부로 표절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연구 계획서를 다른 교수님을 보여줬고요. 그 다른 교수님이 연구 계획서에 선행 연구 있잖아요. 자,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나왔고 이걸 알게 된 제보자가 내 걸 가지고 연구 논문 썼단 말이야.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고요. 자, 이러니까 처음에 학교에서는 뭐 연구 계획서 표절 가지고 왜 조사하라고 하냐, 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연구 계획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구 계획서도 소중한 그 표절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일종의 연구의 과정에 있어서 소중한 결과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항의를 하게 됐죠. 연구 계획서 표절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냐. 자, 그래가지고 다시 진행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이 난 건입니다. 자, 이건 표절로 판정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컨설팅 회사 같은 데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컨설팅 회사에 간 건입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교수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 H하고 둘이서 논문을 하나 썼고요. 논문이 나오고 나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학생하고 요 교수 G하고 H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모르는 사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거든요. 자, 근데 석사학위 논문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이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학생이 내 논문이 표절을 당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나온 게 교수 논문인데 어떻게 나온 학위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게 그 표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굉장히 막 주장 강하게 해가지고 결국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교수 교수 G하고 H가 그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 H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논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자, 그 논문 컨설팅 회사는 이 그 석사학위 논문을 써주고 있었거든요. 돈을 받고. 자, 그러다가 매우 유사한 연구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논문을 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논문이 먼저 나오게 됐고 석사학위 논문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고 실제로는 그럼 논문을 써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논문 써준 사람이 바로 이 컨설팅 업체에 다니는 CC였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논문 대필이 발생을 한 거죠. 저희가 논문 대필을 한 경우에는 이거를 표절로 보거든요. 남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고 해서. 자,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석사학위 논문도 저희 취소가 돼야지 맞죠.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 취소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이제 그 반드시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취소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문제가 된 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2개가 남았어요. 부당한 저자 표시하고 부당한 중복게재. 자, 이것만 하고 요번 시간은 끝낼 거니까요. 조금만 더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실게요. 자, 저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잡도 잡고 여러분이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기게 된다. 그러면 연구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하기 싫으실 거예요. 무슨 해봤자 뭐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저자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자라고 하는 거는 연구 수행 전 단계에서
유의미한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한 의미인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얘가 없으면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자, 그 정도로 논문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 저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통 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일저자. 일저자 같은 경우 연구를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하고 결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하고 보통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저자라고 하고요. 자, 공동저자는 일저자만큼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같이 논문을 쓰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교신저자가 또 있는데요. 보통 교수님이 교신저자를 가져가시죠. 교신저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corresponding이라는 뜻이고요. 교신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교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이 논문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술지가 여러분과 연락을 하죠. 자, 근데 저자 3명한테 다 연락을 하지 않고요. 교신 저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술지와 교신을 하기도 하고요. 저자끼리 교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독자와도 교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누가 내야 되냐? 교신 저자가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논문만 제출하면 교신 저자가 되냐?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연구에 참여하고요.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역할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신 저자는 그런 역할이 더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의 역할을 보면요. 연구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도 결정하고 개념도 만들고 연구를 설계하는 거. 자, 그런데 저자는 아니지만 기여자의 역할도 있거든요. 연구비를 받아오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연구 자원을 제공해서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저희가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기여자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해야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자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여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수행했지만 기여자가 되는 경우에는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가끔 공대에 가면은 테크니션이 있고, 이 테크니션은 했던 걸 계속 하거든요. 뭐 쥐 실험을 한다. 그럼 쥐 실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쥐 실험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라는 대로 그냥 테크니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자를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은 그냥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기여자로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통 구분을 해야 되고요. 연구 보고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직접 원고를 쓰는데요. 자, 직접 원고를 쓰는 사람이 이제 보통 저자가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저자들은 연구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쓰는 저자가 연구를 진실하게 수행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관리 감독도 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교수님들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시죠. 자, 근데 그냥 연구비만 받고 뭐 연구 알아서 해. 자, 이렇게 하는 게 관리 감독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교수님들은 그 제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오면, 야, 연구 광고 좀 봐봐. 어떻게 연구했어? 자, 연구 광고를 검토를 하시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해봐. 뭐 요렇게 하는 그 적극적으로 연구에 끼어드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연구의 관리 감독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정도에서 머문다. 자, 이거를 이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냥 뭐 수업만 하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기여자로 이름을 넣습니다. 자,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항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나 다를 보실게요. 자, 가는 기여가 없는데 저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름을 빼는 거. 세 번째 볼게요. 지도학생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다 같은 경우에는 나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지도학생 학위 논문을 썼는데 걔 이름 빼고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게재 발표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랑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학위 논문 쓰셨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여러분 이름 빼고 혼자 논문 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부당한 저자 표시예요. 자, 이럴 때 교수님이 항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석사 논문 얘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학위를 주시면 안 되죠. 아니면은 학위를 줬으면 사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뭔가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교신 저자가 되시고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이 그냥 학생 이름 빼고 마음대로 자기 혼자 저자 이름을 올려가지고 사용하셨다. 자, 이러면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부당한 저자 표시에는 그 연구윤리 학술이나 지침에서 정의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저자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령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컨설팅 건처럼 써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걸 표절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논문에 직접 기여를 하지 않은데도 저자의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요 저자. 이건 뭐냐면 나는 이 사람 이름 넣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넣으라고 막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넣은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이렇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름 넣으라고 시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명예 저자는 뭐냐면, 자, 여러분처럼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논문을 쓰고 싶어요. 자, 논문을 쓰고 싶은데, 이제 그냥 논문 쓰면은 논문이 잘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야 대가 이름 한번 써볼까? 그럼 그냥 논문 통과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그냥 여러분이 이름을 막 넣어요. 자, 이런 경우를 저희가 명예 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호 지연 저자는 뭐냐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논문 이름 서로 넣어주자. 이렇게. 자, 이거가 들키지 않을 것 같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뭐 우정이 굉장히 오래 가고 뭐 이러실 것 같지만 의외로 한 명이 꼭 배신을 해요. 자, 그렇게 배신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통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상호 지원 저자 같은 경우에 얘를 믿고 이제 이름 넣어주자 해서 이름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선물 저자는 뭐냐면 논문 쓰지 않는 자의 이름을 사적인 이유로 넣어주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라든지요, 아니면 내 와이프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를 위해서, 아니 그녀를 위해서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를 저희가 선물 저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미성년 공저자 문제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물 저자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부당한 저자 표시가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비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냥 무조건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학위 논문을 출판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실험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를 무조건 이름을 올려주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AI 논문 표절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교수님이 표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학생이 좀 쓰고 내가 좀 수정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 교신저자였거든요. 교신저자는 논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를 보는 경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보고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를 쓸 때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여러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연구자분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 서로 다 기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논문을 제출하신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같이 보고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지원 저자의 예예요. 그래서 교수님 A, B, C가 짜고선요. 우리 서로 이름을 넣어주자 했는데 교수님도 이렇게 배신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넣어줬거든요. 근데 C가 너무 일을 안 하니까 빼버렸어요. C를. C가 제보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C가 화가 나가지고 제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C도 이제 처벌을 같이 받은 건입니다. 자, 그다음 퇴사 또는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많은데 여러분 실험실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실험을 같이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자, 이제 연구 결과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연구 결과를 사용하시고 그다음 반드시 이름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알려야겠죠. 네가 이제 사용하다 간 거, 네가 하다 간 거, 네가 이제 했으니까 이름 올려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당한 중복계제 하나 남았네요. 자, 긴 시간 여러분 들으시면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요. 요거 제가 빨리 끝내고 이 교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표절이랑 굉장히 유사한 의미인데요. 자, 여기 정의를 보시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부당한 중복계제를 만족하시려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출처 표시가 없어야 되고 하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연구 업적이나 연구비를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성을 얻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처 표시를 없이 쓰는 거예요. 앞부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가 했다고 하면요, 저희가 그걸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중복게재의 기준을 보면 가설이 유사하다,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하다, 연구 방법이 동일하다, 연구 결과가 동일하다,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있다가 해도 매우 적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만 해당하면 부당한 중복게재인가요? 아닙니다. 그 겹치는 게 많아야 돼요. 가설도 똑같고 표본도 똑같고 연구 방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고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부당한 중복계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논문 하나 썼어요. 그다음 매우 유사한 걸 또 출판하는데 동일한 출판사에 낼 수 있냐? 자를 기준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출판사에 낼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거는 다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중복계제에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논문 쪼개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쓰시고 이제 그거를 학술지에 게재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2편의 논문을 쓰셔도 되고 3편의 논문을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건 뭐냐면 이 논문을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없다예요. 자, 그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길게 쓰면 2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거를 논문 한 편에 담을 수는 없죠. 자, 그래가지고 내가 논문 2~3편을 만들었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논문 한 편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실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개를 쪼개는 걸 저희가 논문 쪼개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당한 중복계제고요. 논문 덧붙이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연구를 하는데 2018년부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논문을 썼다고 칩시다. 근데 비슷한 논문을 또 내려고 데이터를 좀 덧붙였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도 좀 덧붙일까? 자,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든가 연구 방법론을 다르게 했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도 똑같고 연구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럼 이 연구는 사실 그닥 소용이 없거든요. 자, 이런 걸 저희가 논문 덧붙이기라 하고요. 자, 모자이크는 내가 한 연구를 여기서 떼내고 저기서 떼내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든 것을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합니다. 연구 방법론 표절은 거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내가 특수한 연구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낸 이유는 그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독특해서거든요. 자, 근데 이 연구 방법론이 자꾸 이제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연구 방법론은 그대로 두고 자꾸 재료를 바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여러 개 내는 것을 연구 방법론 표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역 출판인데요. 자, 여러분이 한국어로 논문을 쓰신 다음에 영어로 논문을 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내셔도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계제가 아니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논문에 이거 이렇게 사사표기를 하셔가지고, 자, 이 논문은 KCI에 발표가 됐는지 SCI에도 번역해서 출판한다. 자, 요런 그 인용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CI에 먼저 냈다는 건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 KCI 저널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그 저널에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한 다음에 번역해서 논문을 출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실적을 좀 부풀리려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또 SCI 논문 냈다. 자, 이거는 부당한 중복계제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부당한 중복계제가 조금 헷갈리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허용되는 2차 출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복계제긴 중복계제인데 부당한 중복계제는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국문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 이것도 부당한 중복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학술지에 허락받는 거. 자, 그다음에 출처 표시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자, 실적은 몇 개로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개의 논문이지만 번역된 논문이기 때문에 실적은 하나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실적을 둘 중에 뭘로 인정받아야 되나요? 실적 좋은 점수로 인정받으셔도 돼요. 자, 그거는 비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학위 논문 학술지에 발표하는 거 상관없어요. 자, 이것도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서강대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학술지에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다가 출처 표시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학술지 논문에 나왔다라는 거 출처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시고 학술지 논문에 내는 것도 부당한 중복계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알맞게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해주시면 자,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학회에 발표한 논문들 있죠. 뭐 학회에 발표하고 나서도 학회 그 논문 집에 실렸다고 뭐 이것도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하시는데요. 학회 논문에 실린 게 정식적으로 출판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사실만 출처 표시 제대로 하신다면 부당한 중복계제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뭐 이걸 책으로 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논문 컬렉션을 이때까지 낸 논문을 컬렉션으로 냈거든요, 교수님이. 자, 이런 경우에 논문 그 4편이랑 그다음에 한 편만 새로 썼어요. 자, 그래서 책 한 권을 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분량은 뭐냐면 겨우 이 챕터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에 교수님이 실적을 책으로 낼 수 있냐? 책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실적은 이 논문 북챕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책을 실적으로 내면서 이 책이 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계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컬렉션으로 책을 내신다고 한다면 챕터 1, 2, 3, 4를 묶으시고 자, 그다음 출처 표시하시고 자, 여러분이 실적으로 제출하실 거는 이 새로운 챕터 새로 쓴 거 하나만 새로운 그 실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이에요. 자, 지금까지 연구윤리와 연구 부정행위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